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의 미술책방 두 번째 책은요, 바로 젊은 예술가에게입니다. 아트온페이퍼는 한정 발매, 인쇄물, 드로잉, 사진, 책 등 종이 매체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가를 소개하는 국제적인 잡지입니다. 이 아트온페이퍼에서 예술가들에게 이제 그 젊은 예술가에게 한마디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잡지에는 2005년 잡지에 11통의 편지만 실려 있었지만 단행본으로 내면서 12명의 예술가를 더 더해서 한 편의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총 23명의 예술가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다 유명한 예술가예요. 특히 이 10년 전인데 이 책 안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이분이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더 유명해진 예술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존 발드사리도 있고, 지미 더럼 2019년 58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공로상 받은 작가거든요. 체로키족 출신이고,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작가가 젊은 예술가들에게 하는 얘기도 있고, 뭐 너무 유명한 로렌스 와이너, 차이쿼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드리안 페이퍼, 이런 작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책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될 때 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막 각 잡고 읽어야 되는데, 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두 쪽 읽고, 전철에선 당연히 읽고, 전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항상 큰 가방만 메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큰 가방을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넣어 다니려고. 근데 이렇게 작은 책은 핸드백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어디 나가야 될 때 가방이 크지 않으면 좀 작은 책들을 계속 틈틈이 보려고 챙겨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아롱 선생님께서 옮기셨는데, 그림이가 짖어가지고. 그러면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정말 많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중국의 쉬빙이라는 작가가 젊은 예술가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술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공경은 예술의 창의의 원천입니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는 당신의 편지에 대해 답장을 더 빨리 쓸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략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대답을 한 예술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막 적고요. 누군가는 되게 자세히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는 되게 쿨하게 조언을 해줘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첫째, 일단 쉬빙의 입장은 나는 매우 바쁘고, 둘째, 당신의 편지에 들어있는 솔직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은 간단하게 몇 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제각기 다 다르고 자기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성공한 예술가들에게 왜 다른 예술가들은 타고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이제 답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건 이 책들이 되게 다 뼈 때리는 조언이 많아요. 뭐 추상적인 조언이 없고, 정말 공통적으로 예술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돈을 벌어야 한다. 예술가가 너무 유명해지는 것에 연연하면 본인의 뭐 고결함을 해친다. 이러면서 예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물질과 창작, 예술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선배 예술가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좀 해안을 주는 책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쉬빙의 문장을 읽어볼게요. 당신의 작업을 살아남게 하고 싶다면 사회가 당신에게 보답하기 전에 사회와 무엇을 교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술가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많은 예술가들이 나보다 더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오히려 작업에서 가치 있는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은 사회에 가치 있는 사고방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예술 표현 형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흐름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팔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술을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예술 표현 형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말을 쉬빙이 하고요. 예술을 공부한 모든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식, 예술적 감수성, 금전적 배경 및 가족 배경 등이 포함되죠. 모두가 강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한계에 마주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용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잘 활용하면 강점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꼭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 같아요. 결국엔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즉 예술가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한계에 마주치게 되는데 그 한계를 다시 자신에게 유용한 것으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5쪽에 되게 재밌는 이제 마무리를 해요. 쉬빙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그냥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재능이 발견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소통 속도와 간편함 덕분에 방고 시대와 같은 그런 비극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작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작업을 해라. 이유는 오늘 같은 시대는 과거의 빈센트 반 고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관과 큐레이터들도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더 이상 흥미로운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봐 불안해합니다. 당신이 뭔가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전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그것을 잡아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을 하라, 꾸준히 작업을 하라, 용기를 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쉬빙의 조언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조언은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지만 창작보다는 이제 미대를 가면 깨달아요. 1학년 때 내가 화가가 좀 맞지 않겠구나. 이유는 화가가 된다는 게 되게 미대생 입장에선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저는 타인의 창작물을 감상하는 일을 상당히 좋아해서 뭐 책에도 자주 썼지만 친구들 작업에 막 구경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작업의 완성보다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이 상당히 즐거웠고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미술 교육이나 미술사를 공부를 하면서 미술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미대를 나왔다고 뭐 모두가 화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술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언은 그레고리 아메노프라는 작가의 조언이에요. 쉬빙이 약간 행동주의자적 입장에서 조언을 했다면 그레고리 아메노프는 좀 번아웃이 온다거나 인생에 마음이 급한 사람? 이런 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술 안에서의 삶은 장거리 경주이지 스프린트전이 아닙니다.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당신이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술가들은 버스를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각 예술가나 각 개인이 버스를 운전하는데 이 버스를 평생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들면 예전에 카르멘 헤레라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예술작품이 되게 상당히 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버스가 늘 왔지만 나는 타지 못했고 나만 태우지 않고 갔다. 하지만 기다리면 언젠간 나를 세상에 알릴 버스가 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이 버스라는 비유가 저는 좀 익숙했지만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레고리 아메노프는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예술가라서 거만하게 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플랑크톤인지 고래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작업실이 당신의 성역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왜 나오냐면 그 작가가 작업실 바깥을 떠나서 다양한 미술계 사람들을 만나요. 여기 보면은 비평, 큐레이터, 미술사학자, 컬렉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좀 시끄러운 소음들을 작업실 안까지는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작업실 안에서만큼은 온전히 너의 성역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아트페어를 멀리하세요. 작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미술관으로 가서 수세기 전의 예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방들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란스러워지는 대신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컬렉터들도 되게 좀 이해하는 말인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도 막 1년 12개월 중에 10번 정도는 해외 그 아트페어나 미술관 보러 갔었는데, 어느 날 막 아트페어에 있으면 백화점에 와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일부러 되게 안 유명하고 조용한 뮤지엄을 가요. 사람도 많이 없고 막 가격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뮤지엄에 가면 되게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오랜 시간 쌓은 예술의 먼지들을 내가 만나는 느낌? 근데 여기서도 작가에게 너무 아트페어에 예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가 친구들이 당신을 지원해주듯 당신 또한 그들을 지원하십시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은 얘기죠. 제가 예전에 회화과 석사나 박사를 가는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론이니까 대학원 때 실기를 배웠고, 저는 금속공예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 때 미술교육과 미술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기를 하다가 이론으로 대학원을 가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기하는 분들은 이론이 부족하니까. 근데 회화과 석사, 회화과 박사를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저희 그 후배에게. 근데 그냥 작업을 혼자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회화과 석사나 또 박사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걸까? 이랬더니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혼자 외롭고 내 작업이 좋은지 아니면 좀 방향성이 어때야 되는지 동료들이 많이 없는데, 회화과 대학원에 가서 서로 작품을 비평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응원하는 이런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 통찰이 딱 왔어요. 아, 나라는 사람이 너무 그 배움이라는 것을 지식, 어떤 뭐 문서, 책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 자산이고 배움이구나.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면 당신이 가진 최고의 공동체는 예술가 친구들로 이루어진 동료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친구들로 이루어진 동료 집단이 예술가가 가진 최고의 공동체래요. 전시 오프닝은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 축하해줄 수 있는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물론 그곳은 당신의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작업실을 넘어 공동체를 넓힐 수 있는 이벤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무시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나요? 어디서든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노력을 더 지원해줘야 합니다. 조한 미첼, 아돌프 고틀리브, 로버트 메이플스토프, 그리고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들, 이런 모든 예술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영구히 도울 토대를 세웠습니다. 예술가들만이 예술가들을 응원해줄 수 있다. 이거는 경쟁을 넘어서 서로 응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이. 그래서 그 요즘도 젊은 작가들 보면 누구 전시 오픈하면 막 서로 가주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최근 3달간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자주 펼쳐본 책이에요. 저는 평상시에 지금 여기 옆에도 책이 진짜 엄청 쌓여있거든요. 되게 여러 권을 같이 봐요. 이유는 뭐 이렇게 반신욕할 때 보는 책,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보는 뭐 기획이나 마케팅 책, 아니면 또 미술교육의 뭐 역사, 아니면 뭐 진짜 잡지, 되게 읽을 거리들을 많이 항상 쌓아놓고 보는데 그래야 좀 안정이 돼요, 마음이. 근데 이 책은 제가 항상 요즘에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 한 1분이라도 짬이 되면 한쪽씩 펼쳐서 좀 보고 되게 마음의 양식이 된다, 이 책이 이렇게 많이 느껴가지고 이 책을 진짜 모르면 안 되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트북스에서 출간이 됐고요. 이 책은 성공한 예술가들이 보내는 23통의 편지라는 부제가 있어요. 몇 년도 출간이냐면 2009년에 처음 출간이 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여러분, 제가 옷이 바뀌었죠? 며칠 전에 찍다가 배터리가 나가서 잊고 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이 책을 이제 오늘도 읽었어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강의 없거나 일 없는 날은 반신욕하고 책 읽고 이러는데 여전히 오늘도 모든 작가들의 조언이 와닿아가지고 빨리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몇 명의 조언을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앞서 말한 작가들의 조언도 좋았지만 제가 또 다른 작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렉스 카츠가 조언을 남겼어요. 알렉스 카츠는 한국에 우리 롯데뮤지엄에서도 전시를 해서 팬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 나이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미국의 미술이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이 유행을 할 때 카츠는 자신만의 어떤 구상화를 끝까지 그린 화가입니다. 여기 보면은 카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문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어울리는 관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노력하세요. 아마도 이것은 예술은 결국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팬과 안티의 영역이잖아요. 책을 쓰는 작가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는 내 책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예술 작품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100명이라면 100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술은 없기 때문에 카츠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어울리는 관객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관객층을 넓히거나 관객의 질을 높이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와닿았냐면 유튜브를 할 때도 누군가는 제 유튜브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제가 하는 일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나의 팬이 아닌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느니 내 에너지를 정말 열심히 쏟아서 나에 어울리는 관객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술가에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내놓는 만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다 해도 적어도 뭔가는 배우겠지요. 카츠는 유행을 따르지 않았던 예술가예요. 그의 작품을 보면은 부인이나 주변 사람 혹은 아들 좀 이런 가까운 지인들을 많이 그렸고 현대미술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원할 때 카츠는 주변의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호크니아하고 카츠를 저는 항상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비슷한 면에 있어서 제 아무리 현대미술이 다양해지고 충격적이어도 카츠는 꾸준히 구상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넓혀가거든요. 근데 카츠의 그림을 보면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없고 평범한 인물들을 막 그린 것들이 많이 주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예술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카츠의 그림을 보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츠의 이 문장도 저는 상당히 많이 와닿았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슨 갤러리에서 저도 이 작가의 전시를 재밌게 봤고 팬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로렌스 와이너의 작품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리의 치어리더 같아요. 공간이나 거리에 로렌스 와이너의 그런 문장들이 이렇게 걸리면 약간 치어리딩 하는 느낌? 근데 이 작가는 정말 옛날에 이런 막 1970년대 80년대에 그냥 이 문장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아마 설치하려면 시트지에 이 글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하고 싶은 공간 어딘가에 로렌스 와이너의 이렇게 문장을 붙이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개념미술 작가인데 정말 재밌는 문장이 여기 있어요. 일단은 예술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하는 거다. 그리고 예술가의 이점은 예술가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당국을 따르는 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본인의 생산물이 뭐 누군가의 규칙, 그러니까 나라나 정부, 이런 기관 그런 권력의 규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할 곳을 찾아라. 예술은 말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하는 거다.
행운을 빌고 악마에게도 합당한 몫을 주시라. 적절한 정황 속에서 당신의 작업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악마에게도 합당한 몫을 주시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예술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악마와 악마,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을 한다는 건 상당히 외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천사만 있지 않겠죠? 시련이나 악마에게도 합당한 몫을 주시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이제 뭐 그 밖에도 오노요코라든가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책에 등장을 해요. 조 베어라던가. 근데 마지막에 옮기니가 독자에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을 옮기신 분이 정아롱 선생님이신데 옮기니가 독자에게 말한 부분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예술가의 삶은 생각만큼 자유롭거나 우아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현실을 등돌린 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 위해 마땅히 돈을 벌어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오로지 자신의 창작에 할애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많은 것들, 안정된 생활, 사교와 여가, 퇴근 후 또는 주말과 같은 개인 시간, 물질적 풍요로움 등을 희생해야 하고 그것을 대가로 한 어떠한 보상도 예보하지 못한 채 이러한 삶을 평생 이어가야 합니다. 예술가들은 상당한 시간을 자신의 작업실에서 고립된 채 홀로 외로운 고독 속에서 지내고 자신의 작업 속에서 고뇌하고 삶과 자신이 속한 세계 그리고 예술의 본질을 응시하는 내부적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살아갑니다. 이 옹기니도 예술가들을 상당히 잘 이해하면서 이 책을 옮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편지에서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와 조언은 각약각생이지만 몇 가지 중복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 또한 인간 세계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술 또한 삶의 한 형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 자주 하는데 예술은 결국에 예술이 제일 절대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삶이 예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삶은 끝없이 진행돼 가야 하고 뭐 예를 들어 컬렉팅을 할 때 컬렉팅을 아무리 좋아해도 삶이 힘들어지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저는 삶보다 아래 예술을 두고 삶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여기 맞닿아 있었어요. 예술가의 삶이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여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예술가의 삶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젊은 예술가에게 라고 적혀있지만 제가 바꿨어요.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이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이 젊은이이고 싶으면 포함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책이 젊은 예술가들에게잖아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존 발데사리의 문장으로 제가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존 발데사리는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술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예술가들의 어떠한 그런 가치관을 잘 나타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예술을 한다.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 예술을 하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돈을 벌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돈이 뭐 나쁘게 벌라 이게 아니라 직장을 가져라. 반드시 본인의 예술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직장이 꼭 회사가 아니어도 꾸준히 일을 하라. 뭐 여기서 보면 일용직도 하는 예술가들도 나오고 교육을 하는 예술가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니면 전혀 다른 알바를 하는데요. 그런 말들을 왜 하냐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자신의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놓아야 본인이 하고 싶은 예술을 언젠간 계속 한다는 거죠. 예술가라고 해서 그냥 작업실에서 계속 예술만 하면 어떠한 기간에는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현실적이고. 그러면 지금 화가나 조각가나 혹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는 예술가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 컬렉터나 미술 애호가, 아니면 본인이 하는 일이 예술가와 다를 바가 없다,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내 삶이 예술가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얇지만 아주 알찬 젊은 예술가에게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힘들 때 좀 마치 잠언처럼 읽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책 리뷰를 두 번째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